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불쌍해서 용서해줬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수첩 표지는 남편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페이지마다 빼곡한 숫자들이 우리 삶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집도 이 재산도 모두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야라며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또 뭘 뒤지고 계세요? 맨날 구석구석 돌아다녀서 온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 것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며느리 얼굴엔 평소와 다른 독한 기색이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작정하고 온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건 우리 집 중요한 서류인데 남편이 정리해 놓으라고. 라고 말하려던 찰나 따귀가 날아왔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윙윙거렸어요. 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며 노란 페이지들이 팔랑팔랑 흩어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문틈으로 이 모든 걸 보고도 외면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등이었어요.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는데 그게 무력함인지 비겁함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며느리가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라고 차갑게 말하고 나간 후에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수첩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남편의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쯤 되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깊이 잠든 것 같았고요. 저는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등지고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요.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 같은 작은 방을 얻었어요. 방 크기가 화장실보다 조금 클 뿐이었는데 월세는 35만 원이나 했어요. 남편이 남겨둔 비상금으로 겨우 한 달치를 낼 수 있었어요. 벽지는 곰팡내가 나고 창문도 제대로 안 열렸어요. 그 작은 방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든 멍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팔목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특히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아프면 제 품에 안겨서 울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가 맞는 걸 보고도 외면하다니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베개를 적셨어요.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지만 그 차가운 침묵만 떠올라서 손이 떨렸어요. 며칠 동안은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바깥엔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데 저만 세상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도 잊고 지내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어요. 왜 내가 도망쳐 나와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나,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억울했어요. 그때부터 눈물 대신 분노가 차올랐어요. 반드시 되돌려 주리라는 다짐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어요. 복수를 결심한 순간부터는 달라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갔어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내과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과 팔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님, 이건 상당히 심한 폭행이에요. 진단서를 써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사진도 여러 장 찍었고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이건 제 삶의 기록이니까 참았어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상처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다음엔 시립 도서관에 갔어요. 거기서 공책 한 권을 사서 며느리와의 모든 갈등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지, 아들은 언제부터 변했는지, 언제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차근차근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비뚤했지만 진실만큼은 또박또박 적었어요. 2023년 3월 며느리가 제 친구분들 앞에서 늙으시니까 말이 많아지셨네요 라고 비웃었던 일. 2023년 7월 제가 손자 돌보겠다고 하니까 괜찮다며 거절하던 일. 2023년 10월 명절에 제가 음식 준비하려는데 요즘 입맛이 변했으니까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에서 쫓아내던 일. 하나하나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조금씩 저를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하고 중재하는 척하다가 나중엔 아예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50대쯤 되는 여자 변호사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진단서와 사진들, 제가 써온 기록까지 보시고는 할머님, 증거와 기록이 이렇게 확실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혹시 재산 관련 서류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숨겨둔 금고 생각이 났어요. 마루 밑에 있는 작은 철제 금고였는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통장들과 집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뒀거든요. 선생님, 제가 가져와야 할 게 있어요.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제가 동행하겠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멍든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현관문 앞에 섰는데 손바닥에 땀이 촉촉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니까 문고리 손잡이까지도 낯익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현관에 며느리 취향의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문패도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왜 또 오셨어요? 여긴 이제 제 집이라고 했잖아요. 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보다 더 도도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나간 후에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나 봐요. 그때 제 뒤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 할머님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김정순 씨 소유예요. 관련 서류입니다. 라며 문서를 내밀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서류를 받아들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을 꽉 쥔 채로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갑자기 40년 넘게 산 내 집에 오는 게 갑자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가신 거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셔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진단서와 사진들을 보여주자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김정순 씨에게 있어요. 부당하게 쫓아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변호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아들이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그때 제가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사과하면 바로 마음이 녹았을 텐데 이번엔 그냥 차갑더라고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지켜줘야 할 때 외면했잖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함에 아들도 며느리도 놀란 것 같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법정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폭행죄와 재산 침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자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불쌍해서 용서해줬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용서! 내가 나를 때릴 때는 용서를 생각했니? 내가 무서워서 집을 나갈 때는 용서를 생각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당하고만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재판날 법정은 진실로 가득했어요. 제가 써놓은 모든 기록들, 병원 진단서, 사진들이 말 대신 증언해줬어요. 며느리는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들은 그제야 제게 고개를 돌리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왈칠 나왔을 텐데 그냥 담담했어요. 늦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오른편에 서면 되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재판 결과는 당연히 제가 이겼어요. 며느리는 폭행과 재산 침해로 벌금형을 받았고 아들과도 이혼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복수라는 게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진실로 맞서는 거였네요. 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에요. 당당한 이 집의 주인이에요.